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형리 대하소설 토지, 책 맛보기 22번째입니다. 20세기 10대 소녀가 자본가로 변신하여 거부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최참판댁의 마지막 혈유 최서희를 만납니다. 서희는 하동평사리 대지주 양반가의 애기씨였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친정조카 조충구에게 지주로서의 권한을 빼앗깁니다. 게다가 그의 꼽추 아들 병수와의 혼인까지 종료하자 1908년 15살 무렵 간도 땅으로 이주를 감행합니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입니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20세기 10대 소녀 서희는 간도 땅에서 진취적인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조중구가 사간 것들을 되찾으리라는 복수심으로 무장하고서 말입니다. 사무친 원하는 서희로 하여금 투기, 투자, 사재기, 물가 조작 등을 통해 거부의 반열에 금방 올라서게 합니다. 양반가 교수의 진보적 행보는 그때 자본주의의 물살을 타고 그녀를 삽시간에 자본가로 등극시켰던 것입니다. 최참판댁 혈유 서희에게 태평한 세월이 주어졌다면 지주의 권리를 대물림받았을 것입니다. 땅이나 돈이나 그것들을 불어나게 하는 수법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걸까요? 땅을 부리고 땅을 늘리고 땅을 사고 파는 대지주가 되었을 그녀가 돈이 돈을 낳고 돈이 새끼를 치도록 만드는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조중구에게 집과 땅을 모조리 갈취당하고도 선혜고와 최서희는 결코 빈털터리 빈민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대지주가 자본가가 되었으니 재력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셈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른 조중구가 10대 소녀 서희에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희의 권위의식과 자존감, 서희의 명민함과 냉정함, 서희의 학식과 지혜, 서희의 안목과 통찰 등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돈번식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미천을 서희는 빼앗기지 않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본투척의 적시적기를 간파한 서희의 과감한 투자 실행은 빚을 내지 않은 든든한 종잣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할머니 윤씨 부인이 은밀하게 남겨준 금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전염병이 야기한 참상을 지켜보면서 최참판댁 식솔들이 연이어 희생되어 갈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11살 서희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찾아와 한지로 싼 금괴를 장롱 받침대로 괴어줍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그곳에다가 나무토막처럼 위장하여 금괴를 은닉해 주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이 발휘한 기지는 위기에 처한 서희가 제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발판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면목을 윤씨 부인의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목전까지 닥친 죽음에 대한 무섬증을 제쳐두고 남아있을 사람의 안위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자비심일 듯합니다. 홀로 남겨질 어린 소녀의 무사한 자립을 위해 생애 최후까지 베품과 책임을 다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오랫동안 각인될 듯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날 밤 할머니의 얼굴이여 들려오는 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등잔 불빛 아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서희야, 김서방이 죽었느니라. 봉순네 보기놈도 병이 났어. 내가 좀 더 오래 살아. 너의 뒤를 보아주고 싶지만은 사람의 일은 어찌 알겠느냐. 내 지금 할 일이 있으니 서희 너는 말 말고 있어야 하느니라. 아니다. 마루에 나가서 누구 사람이 오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겠구나. 무섭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떨면서 서희는 마루에 나가 어두운 뜰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꽤 오랫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장롱 옆구리에 달린 고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장롱을 열고 닫는 소리도 났다. 이윽고 윤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손짓하여 서희를 들어오게 했다. 농발 대신 저기 막대기를 괴었느니라. 후일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만일을 위해 마련해 주는 게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것을 쓰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것은 오직 신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서희는 농발 대신 장롱을 괴어놓은 막대기 2개를 멀거니 바라본다. 그 막대기가 서희 육신의 일부분인 양 서희 의식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막대기는 한지에 쌓여 있었는데 한지는 거무스름하게 때가 묻어 있었다. 농발을 들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성큼하게 큰 키에 긴 두 팔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0대 소녀 서희는 할머니 윤씨 부인이 남겨준 금괴를 금고에다 깊숙하게 보관했던 것이 아닙니다. 금괴를 돈으로 바꾸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몽단장을 위한 장신구를 구입하는 데에 야금야금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과 시류를 읽을 줄 알았던 서희는 할머니가 남긴 금괴를 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화수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랬더니 돈은 돈 그 자체를 포식할 수 있는 자본이 되어 서희를 금방 자본가의 대열에 올라서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서희의 다양한 책읽기도 할머니의 금괴 못지않은 투자 미천으로 단단하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희는 책에서 얻게 된 지식과 지혜를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 거부의 길로 진입하고 안착했을 것입니다. 서희의 지성이 자기 이득 쟁취를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희를 비난 일색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포악무도한 조준구를 통쾌하게 응징할 수 있을 만큼 서희가 더 많은 부를 쟁취했으면 싶으니 사람의 심사는 참으로 복잡 미묘한 듯합니다. 서희는 황망한 사건이 평사리 최참판댁을 어지럽게 휘젓을 때 그 고통의 나날을 활자를 붙들고서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다채로운 서책들과 함께하면서 언어가 품고 있는 치유력과 문제 해결력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준구를 대적하느라 신경이 곤두선 서희는 자신의 지성을 자신의 성품으로 사유로 일상으로 제대로 스며들게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포악스럽고 우멈하고 의심 많고 교만한 서희.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제 나이를 넘어선 명석한 일면이 있었다. 본시 조숙했지만 그간 겪었던 불행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많은 죽음들로 해서 그의 마음은 나이보다 늙었고 미친 듯이 노할 적에도 마음바닥에는 사태를 가늠하는 냉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료하고 지루한 나날, 서책에 묻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그를 위해 다행한 일이었으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또 지혜를 기르는 데 살찐 토양이 되어주었다. 업문으로 된 이야기책에서부터 서고에서 꺼내어온 여러 가지 한서를 읽었으며 그중 오경의 하나인 춘추를 탐독했다. 그 밖에 서울서 발행되는 신문 조각 같은 것도 가끔 읽었다. 조준구한테 배운 일본 글로 일본 책까지 한두 권 읽었다. 이쯤 되면 여식으로 박학하고 세상 물정에 박다하겠는데 그것으로 총명한 천품을 무한히 닦아갈 수도 있겠는데 서희는 그 명석함도 자기 야심과 집념의 도구로 삼으려 했을 뿐이다. 양반가의 교수에서 여성 장사치로 변모한 것은 서희의 혁명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무참히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간도행에 동행했던 김훈장입니다. 간도로 이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양반 혈통을 중시하는 수급파 김훈장은 서희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술 한 병을 들고서 안부차 찾아온 상사람 용의를 붙들고서 말입니다. 김훈장의 노쇠함은 서희의 새로운 면모가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서희의 이질적인 모습을 수긍할 수 있는 김훈장이었다면 그의 노후는 한층 더 생기발랄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요? 김훈장의 넋두리는 서희가 간도 땅에서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그 내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노년이 주로 하게 되는 옳고 바른 잔소리의 전형에 귀 기울여 봅니다. 내 자네를 보고 할 말은 아니네만 사람이란 씨가 있는 법이야. 명색의 양반이면 사내도 못할 짓을. 그래 규중의 교수가 아무리 낯선 땅이기로 겨우 19 나이의 처녀 몸으로 미천한 시정배하고 어울리면서 장사라니 투기사업이라니 하기는 최참판댁 여인네라면 허나 윤씨 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 참으로 그 바탕이 능히 본받을 만했었지. 그런데 서희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한테 군자금 몇 푼 못 주겠느냐. 친일파가 짓는 절에는 희사를 하면서 말이야. 서희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었더란 말인가? 일본으로부터 이 땅의 왕실을 되찾고 싶은 수급파 김훈장에게 독립운동은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양반 혈통을 중시하는 김훈장에게 독립운동은 이 땅의 왕족 혈통을 복원시킬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서희에게 급선무는 빼앗긴 평사리 집과 토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10대 서희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나라를 되찾는 일보다도 자신이 실제로 빼앗긴 것들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온전히 자기 힘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찰 수 있습니다. 김훈장은 서희를 윤씨 부인과 비교하여 서로 같지 않다고 토로하지만 손녀와 할머니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내는 시공간이 각각 다르게 펼쳐져 있는 만큼 똑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각양각색의 조상 유전자들이 뒤섞이고 어우러져서 새로운 후손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후손은 조상을 닮으면서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와 다른 존재가 되는 그것이 진화이고 진보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서희는 최치수 별당아 씨 윤씨 부인과 유전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다른 색다른 존재입니다. 그들 각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용해되어 새로운 서희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희 속에 별당아 씨 최치수 윤씨 부인을 빼닮은 면모가 이미 털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희 아버지 최치수는 조준구를 더러운 사창가로 유인하여 최참판댁 재물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암시를 주었습니다. 설사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될지언정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자에게 저항했으며 그런 방식으로 최참판댁을 지켜냈습니다. 티끌만큼의 비굴함도 지니지 않았던 최치수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의 냉엄함을 그토록 싫어했건만 그 기질은 고스란히 서희 심중에 자리 잡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비가 각각 다른 두 아들을 낳았지만 한치의 권위 손상도 용납하지 않는 생애를 지켜나갔습니다. 최참판댁 가문을 위해 살았지만 윤 씨 성을 지닌 여자 대장부로서의 주체적인 면모를 한시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의 그 올곧은 기상도 서희는 넘겨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서희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는 별당아 씨를 오롯이 물려받은 덕분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서희는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살림살이로 소꿉놀이를 하기도 하고 산이랑 강가에 놀면서 자연의 이치를 저절로 터득했습니다. 마을 두만네 집에 강아지를 보러 가기도 하고 숲속에서 쏜살같이 달아나는 토끼를 보며 꽃밭에서 벌과 개미의 아기 다툼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5살 서희는 군밤은 스스로 가까서 먹어야 맛난 줄을 알았고 꿀이나 엿보다도 산딸기의 단맛이 더 깊고 오묘하다는 것도 깨우쳤습니다. 서희는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먹는 법이 없었으니 보통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맛의 경지를 음미하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그 각별한 감각 능력은 서희의 지성에 반영되었을 듯도 합니다. 사모라, 예, 애기씨. 그때 말이야. 봉순이가 산딸기를 따왔어. 산딸기는 좀 더 익어야 익십니다. 몇 밤이나 자면 익어. 볼이 벨 때가 돼야 달포나 되었깁니다. 달포가 몇 밤이야? 30밤 더 되지요. 할머니 나이보다는 적지? 하문요. 아버지 연세쯤 됩니다. 그거 참 만나던데. 서희는 3월에 목을 껴안으며 군침을 삼킨다. 만나기는요. 시큼텁텁하고 달지도 않소. 아니야. 산딸기보다는 엿이 더 맛나지요. 꿀이 더 맛나지요. 아니야. 딸기가 맛나. 서희는 주먹으로 3월의 등을 쳤다. 하나도 안 단 딸기가 뭐가 맛납니까? 아니래도. 셋내는 아무리 해도 꿀이랑 엿이 더 맛나더마요. 아니래도. 딸기가 맛나. 서희는 3월의 목덜미를 꼬집었다. 아야. 딸기가 맛나다고 해. 예. 애기씨 딸기가 맛나요. 거봐. 사물이 등에 업혀 작년의 산딸기 맛을 기억해내는 서희이니 얼마 전까지 함께 지냈던 엄마의 빈자리와 지금은 사라져버린 엄마의 향기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영특한 만큼 허전함은 더 생생했으리라 싶습니다. 서희는 별땅뜰에 날아온 새들을 귀히 여기며 먹이를 주던 인자스러운 엄마가 눈에 선합니다. 미열이 있는 날 밖에서 놀기라도 하면 감기들라 염려해주던 따뜻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엄마는 떨어진 석류꽃을 실에 꿰어서 족두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서희 머리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으니 세상이 무너진 듯 다른 세계를 마주한 듯 엄습한 불안감은 어린 서희에게 막중했을 것입니다. 이는 꼽주병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엄마의 도타운 자애심을 전혀 경험한 적 없는 병수는 엄마 그리워 울부짖는 서희를 신비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병수에게 엄마의 사라짐은 서희만큼 치명적인 아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의 괄시와 학대만을 경험한 병수에게 엄마의 사라짐은 어쩌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사랑이나 지나친 방치나 자식에게 상처되기는 매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넘치도록 받는 사랑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싶어집니다. 서희가 엄마 찾아오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달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나서서 서희의 종아리에 매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희는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반짓꼬리를 내동댕이 치고 악을 뒀습니다. 떼쓰기를 멈추지 않는 서희를 그대로 두고서 윤 씨 부인은 매질을 멈추고 묵묵히 물러납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는데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떼쓰고 울어대는 서희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더 이상 매질을 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서희의 떼쓰기에서 장차 엄마 없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직하고도 끈질긴 힘을 감지했던 걸까요? 서희의 떼쓰기를 잠재우지 않은 채로 윤 씨 부인은 물러났던 것입니다. 서희는 한순간 매질을 뚝 멈추고 물러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진정어린 슬픔과 아픔을 읽어내고 공감했을까요? 어미는 떠났으니 이제 너는 혼자서 너의 삶을 살아내는 게야. 어미를 대신할 수야 없겠지만 끝까지 너를 지켜주도록 하마. 라는 무언의 지지와 약속을 깨닫았을까요? 매질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린 매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씨 부인이 매질을 멈추고 떠난 그 자리에 앉아 스스로 떼쓰기를 잦아들게 하면서 총명한 서희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정과 믿음이 굳건해졌을 성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전염병이 앗아가고 맙니다. 윤 씨 부인이 죽은 뒤에 최참판댁 넓은 집안은 일시의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서희와 길상이 발병하였다. 어미를 잃은 봉순이는 어미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의 광난 상태가 되었다. 봉순이는 서희를 내버려두고 도장 속으로 혼자 기어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
다른 하인들 역시 뿔뿔이 헤어져서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다만 수동이 혼자 절룩거리면서 서희를 돌보고 길상이를 돌보고 하다가 그 역시 발광한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었다. 수동이의 미친 증세는 한밤중에도 대문 밖을 쫓아나가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게 했다. 이날 밤도 수동이는 절룩거리며 밤새도록 집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이 무렵 길상이는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기어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목이 타는 듯 갈증을 느꼈을 뿐이다. 다만 물을 찾고 있었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다. 물 했으나 입 밖에 말은 나오지 않았다. 물. 차가운 촉감, 이마에 싸늘한 것이 닿는다. 서늘한 촉감을 따라 얼굴을 디밀었다. 그러나 입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없다.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발을 디뎠다. 길상이는 물동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물동이의 아가리가 나타났다. 얼굴을 쳐박고 미친 듯이 물을 빨아당겼다. 얼마나 마셨던지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 길상이는 물이 아닌 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도장 안에 와 있는 것을 알았다. 아, 이젠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애기 씨는 하고 외쳤다. 외쳤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목소리는 여전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걸어갈 기력은 없었다. 아까보다 맑아진 정신으로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도장 밖으로 나온다. 밤이었다. 하늘에 별이 보였다. 부엉이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마님도 돌아가시고 김서방, 봉순엄에도 죽었다. 봉순이도 죽으실까? 애기 씨는 우찌 되시고 별땅 뜰에까지 기어갔다. 애기 씨, 봉순아. 불렀으나 목소리는 목구멍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물? 마루에 쓰러진 서희 목소리였다. 기어서 도장으로 다시 돌아온 길상이는 바가지를 주워들었다. 바가지로 술을 떴다. 정신은 아까보다 좀 더 맑아왔다. 바가지를 들고 별땅으로 갈 때 길상은 기지 않고 천천히 걸어본다. 애기씨 외친 것이었으나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아무튼 목이 트였다. 길상이는 서희를 반쯤 안아 일으켜 바가지를 입에 갖다 대었다. 서희 입에서 술이 닿을 때까지 바가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뒤 길상이는 서희와 함께 쓰러져 잠이 들었다. 서희는 그렇게 살아나고 보니 엄마 아버지에 이어 할머니마저 곁에 없습니다. 완전한 외톨이 신세가 된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살아남게 된 자의 몫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신을 추슬러 할머니 윤씨 부인의 3년상을 받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최치수의 3년상을 끝낸 지가 얼마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찾아오라고 떼를 쓰던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느라 매일 곡을 하면서 어린 서희는 자신의 떼쓰기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할머니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유년에 이어 10대가 되어서도 상복을 입고서 매일 아침 저녁 홀로 곡을 해야 합니다. 서희의 그런 일상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어리지만 어릴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혈혈단신 서희는 생존의지를 과연 어떻게 발휘해 나갈까요? 어디 두고 보아라. 내 나이 어리다고. 내 처지가 정막강산이라고? 지금은 나를 얕잡아 보지만 어디 두고 보아라. 그런 앙심은 이미 아이가 가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아침이면 봉순이를 거느리고 서희는 윤씨 부인 상청에 나가 상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데 조중구는 그 곡소리가 질색이었다. 온갖 저주와 최씨 가문을 마지막까지 지키어 나갈 것을 맹세하는 것 같은 저주와 다짐을 하기 위해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새어 상청에 나가기를 기다린 듯 처절한 울음이었다. 날로 새롭게, 날로 결심을 굳히는 듯 곡성을 들을 때마다 조중구는 한기를 느끼곤 했다. 어쩌면 곡을 해야 하는 의례가 정해져 있는 일상이 서희를 살아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허례허식일 수도 있는 예법은 서희를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서희를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밥을 먹게 하고 밤이 되면 내일의 곡을 위해 잠들게 합니다. 일식은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반드시 치러야 하는 형식적인 3년상 의례가 없었더라면 서희는 어찌 되었을까요? 어쩌면 사무친 외로움으로 서희의 일상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서희는 짜여진 예식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차츰 내면과 정신을 가다듬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대 소녀 서희는 조중구와 홍씨라는 어른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는 것을 일단 수긍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돌보아줄 핏줄 하나 없는 천혜고아가 되었지만 전과 다름없이 기죽지 않고 위엄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중구가 서울에서 아내 홍씨와 꼽추 아들 병수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마냥 당시에 만만하지 않았던 그 기상 그대로를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홍씨의 위세당당한 인기척에 붓을 놓고 돌아앉으며 서희는 봉순내를 불렀다. 오만스러움과 위엄이 절로 몸에 밴 나이치고는 두려우리만큼 침착한 얼굴이다. 봉순네? 저 손님은 사랑으로 매셔야 할 것 아니냐? 여긴 내 처소란 말이야. 서희는 병수에게 손가락질해 보였다. 그 아나무인의 태도에 홍씨도 입이 벌어지는 모양이었다. 윤씨 부인이 죽자 서희를 대하는 홍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서희더러 조준구와 홍씨 내외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올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른의 명령이라고 해서 서희가 실행할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서희를 우습게 알았다. 친척집에서 데려다 놓은 고아 취급이었다. 예의법절에는 숙달치는 못한 그 자신이 엄격한 여주인 같이 행세하는 것도 꼴불견이거니와 서희를 가르치려 들었다. 홍 씨는 아침마다 그들에게 문안 드릴 것을 명령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집안 살림이 어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상전으로서의 품위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그들을 식객이상으로는 생각지 않는 서희가 그의 명령에 승복할 리는 없었다. 홍 씨는 앙탈을 했으나 서희는 언동으로 수삼차 홍 씨에게 모욕을 가했을 뿐 추호도 수거드는 빛은 없었다. 전염병이 평사리를 휩쓸던 그에 서희는 할머니를 잃고 봉순이는 어머니 봉순내를 잃었습니다. 11살 서희, 13살 봉순이 고아가 된 두 소녀가 별당 연못가에 함께 있습니다. 봉순이는 울고 있고 그런 봉순이를 바라보는 서희 가슴은 터지는 듯합니다. 봉순이는 무릎 위에 깍지를 낀다. 깍지 낀 손 위에 턱을 얹는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수록 서럽고 엄마가 보고 접어서 그만 죽어버리시면 싶습니다.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니? 그러기 말입니다. 와 그렇게 애는 미기는고 싶으니 엄마가 다시 살아만 온다면 다시는. 우리 할머님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을 많이 보이셨다. 어른스럽게 가르치는 것 같다. 그 의젓한 투에는 기문장 훈도의 영향도 있었고 범절을 지키려는 강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은 애기씨도 전에는 많이 우셨습니다. 서희의 의젓한 품을 무심하게 깨뜨려 버린다. 언제? 전에 어릴 적에 말입니다. 막 어머님 데리고 오락하면서 한번 울음을 잡혔다 싶으면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엄마는 알고 웃자고 함시로. 애기씨는 생각 안 나십니까? 그건 철없을 때 얘기야. 새된 목소리가 사방에 깨어져서 울린다. 서희의 얼굴빛이 변하고 깎은 듯 둥근 이마에 푸른 줄이 뻗는다. 어머님 데려오라 하며 울었던 어릴 적 일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서 슬픈 시절, 어미가 보고 싶어 울었던 나날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어미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도 그에게는 떨어버릴 수 없는 집념이다. 그 끈질긴 감정 속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원망과 증오가 함께 있었다. 남의 사내를 따라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간 어미, 그것은 자식에 대한 배반이며 하인 놈을 따라간 어미, 그것은 서희 마음에 씻지 못할 오욕을 심어준 죄악이었다. 그 오욕은 잊을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서희는 어머니, 별당아 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난 사내 구천이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다. 서희는 격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뜬 채로 뜰을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고방 앞에서 하인 삼수와 홍씨가 큰 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님, 이 고방 내력을 아십니까? 애기시 어머님, 그러니까 별당아시 말씀입니다. 그 내력쯤은 알고 계시겠지요? 머슴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났다던 계집말이냐? 양반댁에서 무슨 망신이람? 이 고방은 말입니다. 그 구천이란 놈하고 달덩이 걷고 연꽃 같은 별당아시 함께 넣어서 가져왔는데 구천이 그놈 당장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은항새가 기분 좋아실 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방 속에서 죽자사자 은항새들이 죽었으면 지금쯤 귀신이 날 긴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고방문을 훤하게 열어주었으니. 열어주었다고? 내통한 자가 있었구먼. 그렇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께 도장문은 열리 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그래 크게 난리가 날 줄 알았지요. 도무지 지금 생각해봐도 영문 모를 일입니다만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추다를 해서 열어준 자를 찾아내지 않았다 그 말이냐? 예, 지난 일이고 또 마님께서는 돌아가셨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지 생각 겉에서는 마님께서 혹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싶더마요. 눈으로 본 길이 아니니 장담 이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오호라 알겠네. 그 늙은이 청상과부로 살아서 며느리한테 난 바람에 부채질을 했구먼. 그 늙은이한테도 환향기가 있었던 모양 아니냐. 알고 보니 최참판댁 내막이라는 것도 쓰레기통같이 추잡하군. 서희는 사색이 되어 마구간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간다. 마구간에서 말채찍을 집어들었다. 칼이 있었으면 칼이라도 집어들었을, 도끼가 있다면 도끼라도 집어들었을 그런 기세였다. 이놈! 야비하게 웃으며 별당아 씨에 관한 얘기를 외설스럽게 늘어놓고 있던 삼수는 등에 짜릿한 아픔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아이의 매질이 그리 대단히 아팠던 것은 아니었으나 서희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삼수는 당황했다. 삼수는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비는 신용을 했다. 말채찍을 들고 달려가는 것을 본 봉순이 정갈로 수동이와 길상이 꽁지에 불붙은 것처럼 달려왔다. 수동아, 길상아, 이놈을 묶어라. 수동과 길상은 버둥거리는 삼수의 다리까지 훑쳐맨다.
홍 씨가 수동이 앞으로 다가서려 했을 때 서희는 말채찍을 흔들며 홍 씨를 칠 듯한 기색을 보였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된 홍 씨는 서희에게 덤벼들려 하는 순간 길상이와 수동이는 동시에 홍 씨를 맞고 선다. 살기등등한 남자 앞에서 홍 씨의 동작은 멎었다. 서희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죽일 듯한 기세였던 것이다. 밧줄에 묶인 삼수는 반죽음이 될 만큼 맞았다. 그러나 삼수가 죽도록 얻어맞은 것보다 중요성을 띈 것은 서희가 홍 씨를 치려고 했던 일이다. 서희도 서희련이와 하인들은 또 어떻게 했던가. 수동이와 길상이 막아서면서 서희에게 손가락이라도 닿을 것 같으면 홍 씨의 모가지를 잡아비틀 무서운 분위기를 뿜어내지 않았던가. 이후 수동이, 길상이, 봉순이 세 사람의 공동전선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매일매일 적진 속에서 서희를 지키듯 긴장해 있었으며 표정은 삭막하였고 도사리는 맹수의 자세 같은 투지에 차 있었다. 그들은 세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누구도 끼워주려 하지 않았다. 최참판댁 안의 별당은 한 개의 성이며 봉순이는 전령병이여 수동이와 길상은 결사대 같은 것이었다. 다리를 저는 노쇠한 수동은 별당아 씨와 도주한 구천이에 대해 같은 하인으로서의 동료의식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하인입니다. 최치수가 겨누고 있는 총구를 피해 구천이가 달아나도록 소리쳐 주었던 것은 주인 최치수에 대한 배반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배반에 대해 이런 방구 따진 적 없는 주인 최치수에 대한 의리를 다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을까요? 최참판댁에 남은 단 하나의 핏줄, 서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도맡습니다. 수동이는 11살 서희에게 최참판댁 지주로서의 권한을 되찾아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당찬 지주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해서 어리거나 약한 모습을 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아직 여전히 어리고 약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소녀 시절 연거푸 3년상을 치르느라 내리곡을 하며 살았던 서희는 이제 적개심과 긴장으로 완전 무장한 채 사춘기를 맞이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수동이는 머릿속에 못이라도 박아넣듯이 서희에게 적개심을 풀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과 길상이 봉순이를 빼놓은 나머지는 모조리 원수로 알아야 할 것이며 애기씨는 도둑놈들과 배신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용서해도 안 되고 항상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할머님의 기상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참말이지. 애기씨 잘하시는 기 여삼추만 가십니다. 애기씨만 자라서 살림채를 잡으시면 소희는 죽어도 눈을 간 것입니다. 수동이는 눈물을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조숙하고 영민하며 기승하고 오만한 서희가 그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굳힌 것은 경계심과 주어진 모든 것을 지켜나가리라는 결심뿐이었다. 마음의 무장은 수동, 길상, 봉순 세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강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수동이가 제일 먼저 소수결사대를 이탈하는 병사가 되고 맙니다. 최참판댁에서 평생토록 충실한 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헌신한 수동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수동이가 눈을 뜬 채로 숨진 날 길상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봉순이는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반면에 조중구와 홍씨는 희희낙낙 후련해합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윤씨 부인은 자신의 측근 하인이었던 바우하라범이나 갓난할멈의 죽음을 성대하게 뒷바라지하여 그 의리를 지켰는데 말입니다. 어린 서희는 더욱 다급하게 몰릴 자신의 처지에 급급했던지 수동의 죽음을 챙기고 보살피는 마음 씀씀이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별당의 서희는 아무 말이 없다. 수동이 아재, 그럭고름 주야로. 애기씨 걱정만 하더니 신령님도 무심하시오. 애기씨를 우째하고 수동이 아재까지 데리고 갑니까? 잠자코 있던 서희는 봉순에게 짜증을 낸다. 울지 마라. 시끄러워. 시끄럽다 안 하느냐. 하인 하나 죽었기로. 하다가 벌컥 역정을 낸다. 그동안 연달아 사람이 죽어나갔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 집에 귀신이 들어 그렇다고들 하더구나.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귀신하고 싸울 테야. 신령님 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골백번 그래봐야 아무도 살려주진 않던걸? 구구하고 치사스러워. 모조리 다 잡아가라지. 하지만 나는 안 될걸.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아. 여긴 최씨. 최참판댁이야. 홍각 것도 조각 것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만에 일이라도 그리 된다면 봉수나 땅이든 집이든 다 물속에 쳐넣어버릴 테야. 알겠니?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원한으로 불살라서 죽여버릴 테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찢어 죽이고 말리어 죽일 테야. 내가 받은 수모를 하나들 잊을 줄 아느냐? 어떻게 땅과 집을 물속에 쳐넣을 것인가. 치켜올라간 눈썹, 뱅글뱅글 돌아가는 인매, 가위, 모질고 사나운 작은 귀신, 야차를 방불케 한다. 그는 원한 사무쳐 있었을 뿐 수동이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다. 봉순이는 마음속으로 야속하다고 생각한다. 수동이 죽고 나자 결사대의 강인한 연대의식은 점점 옅어져 갑니다.
수동이 죽은 탓도 있겠지만 서희와 봉순이가 다 같이 사춘기를 통과하느라 더 그렇습니다. 연대의 결속력은 자연의 섭리에도 영향을 받게 되나 봅니다. 자의식과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10대 중반의 격동기를 앓고 있는 두 소녀는 모두 자기 감정을 자신조차 어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성과 없는 자존심 대결로 소가리만 이어갈 뿐입니다. 머리를 빗고 있는 서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누구 하나 별땅들에다 꿇어앉혀 놓고 몽둥이질이라도 실컷 했으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다. 속이 끓어오르지 않는 날이라곤 별로 없었다. 심한 날이 있고 덜한 날이 있을 뿐. 작은 방에는 기척이 없다. 하마, 애기씨 하며 봉순이 건너올 법도 한데 새순물 시중을 들고 난 뒤 방에 들어간 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다. 쌀쌀하게 굴었기로 신경질을 좀 부렸기로 지가 토라지며 어쩌겠다는 거냐 싶어 괘씸한 생각이 치민다. 잔뜩 찌푸린 얼굴이 거울 속에서 서희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미간에 심술이 뒤룩뒤룩 매달려 있다. 망할 계집애. 어디 두고 보자. 내 성미를 몰라서 그래. 하나하나 다 접어놨다가 내 그에 벌을 줄 테야. 감히 누가 내 영을 거역한단 말이냐. 봉순이의 요즘 행동거지가 다소 이완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역으로 혹은 반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날이 선 서희 신경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 이럴 때면 반드시 길상이나 봉순에게 의지하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을 것을 상상할 때 서희는 참을 수 없는 곤욕감에 몸을 떤다. 무조건 복종이면 복종이지 친근감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 동정하고 보호하는 기분을 가진다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저희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냐. 아래 것이면 아래 것답게 내 명령을 좇으면 될 일이지. 주제넘게 누굴 보호하며 누굴 감싸겠다는 것이냐. 수동이가 죽었기로 머슴 한 놈이 죽었기로 내 자리가 흔들린단 말이냐. 나를 가엾게 여긴다 그 말이냐. 이 나를 아래 것인 주제에 나를 가엾게 여겨. 서희의 기분은 그러했다. 옛날에는 네가 죽으면 나는 어쩌겠느냐고 봉순이한테 덜어 어리광도 피우던 서희였건만 외톨박이가 되어 헤매거나 혹은 병들거나 상처받아 힘이 약해진 맹수는 유독 사납다. 서희의 경우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외톨박이, 무수한 마음의 상처들, 불리해져가는 현실. 서희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에 비례하여 높아져가는 신경질의 증세를 비위에 거슬리는 사소한 일에다 줄기차게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기실 자신을 속이는 일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서희는 맹수처럼 이를 갈았다. 그것은 차츰 병적으로 커져갔다. 한편 길상이나 봉순에게 대해선 어떤가 하면 그것 또한 미묘한 갈등이었다. 친밀하게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는 그들의 의식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자신의 약점으로 보았다. 혹은 자신을 격하하는 무례로 보는 것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벌은 소리내지 않고 목을 조르는 방법이다. 무엇이 잘못인지 왜 그러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만큼 성미라 생각하고 참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머리가 커졌다. 추호의 동정도 바라지 않는 서희, 그런 서희를 동정할 수밖에 없는 봉순이와 길상, 그들은 자의식이 날뛰는 사춘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서로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왈가왈부한들 오랜 세월 이어온 유대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없으면서 늘 함께 일상을 보내야 하는 관계에 모두들 지쳐갑니다. 별당이라는 출구가 막힌 섬에서 사춘기 청춘들의 갑갑함은 솟구쳐 분출합니다. 봉순이는 길상이를 붙들고 고달픈 속내를 드러내며 하소연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와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참말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원 세상에 변덕스러워도 푼수가 있지. 정말 못 살겠구마. 그만 달아나든지 해야 할까푸다. 하기사 심란하니께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겠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하는 사람은. 서희에게는 당시 만일 가슴팍에 창칼이 들어온다면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릴 것이요. 독약이 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오장을 그냥 지나서 밖으로 내몰 수 있으리라는 자신 속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수동이 죽었을 적의 봉순에게 만일 조신의 것이 된다면 땅이고 집이고 모조리 물속에 쳐넣어버리고 말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다. 이 같은 서희의 병적 증세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봉순이 길상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고집스러워지는 것, 신경질이 되는 것, 사태가 불안해지는 데 따라 서로가 복잡해지고 티격태격하는 상태. 그러나 봉순이와 길상에게는 서희와 달리 청춘을 앓는 심적 갈등이 보태어져 있었다. 아무튼 서희는 그들 생각이 불손하다고 혐오하고 그들은 서희가 변덕스럽다고 불만해하고 그러면서도 유대는 끊어질 수가 없다.
조준구는 위조 인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최참판댁 토지를 자기 소유로 돌려놓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도래할 즈음 친일계와파 조준구는 근대화의 바람을 타고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토지 문서는 이 땅에 까먹는 농부들에게 문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괜히 겁먹고 기죽게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 토지의 주인은 자기 땅이라고 믿고 피땀 베어들게 그 땅을 일궈온 농부 당사자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문서를 요리조리 잘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 문서의 인장을 먼저 박는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 됩니다. 근대의 법은 토지의 진짜 주인을 헷갈리게 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진실을 뒤엎어버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 문서는 자기 땅이라고 굳게 믿고 그 땅에 기대어 노고를 바쳐왔던 사람들을 허망하게 만들기도 했을 듯합니다. 두만네와 김희평 부부도 억울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됩니다. 바우하라봉과 갓난알몸의 제우답으로 윤씨 부인이 선사했던 논을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준구가 빼앗아 갑니다.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왔고 마을 사람 모두가 실제적인 논 임자가 누구인지 알아도 문서가 입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높으신 친일파 관리들이 우리나라 땅이 일본 소유라는 조약 문서를 만들어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조준구는 평살이 무지랭이 농부들의 논밭을 자신이 주인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빼앗았던 것입니다. 조준구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만든 토지 문서가 훗날 혹여 화근이라도 될까봐 꼽추 아들 병수와 서희의 혼인을 성사시키라는 언지를 아내 홍씨에게 합니다. 역시 병수하고 혼인시키는 그 이상의 상책은 없어. 우릴 죽이려던 계집아일 며느리 삼아요? 며느리랄 거 있어. 볼모지. 병수놈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아이니 형식일 뿐이지요. 병수놈이 혼인 아니하겠다고 펄펄 뛰는 건 어쩌고요? 서희에게 홍씨가 혼인을 종용하고 회유할 그즈음 윤부와 마을 사람들은 친일파 조준구가 사는 최참판댁을 습격합니다. 용이 영팔이 길상이도 습격에 가담합니다. 습격한 이들은 윤보의 진두지휘 아래 의병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실어내 갑니다. 길상이 앞장서 토지문서를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문서를 숨겨놓은 사당 마루 밑에 조준구와 홍씨가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토지문서와 두뇌외는 건재하게 됩니다. 이 습격 사건 이후 길상 영팔용이는 일본에 의해 폭도로 몰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꼽추병수와 혼인하기 싫은 서희도 막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길상이마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린 지금 서희는 날개죽지가 부러진 한 마리의 새, 빈사 상태다. 헬쑥하게 여윈 모습에 퀭하니 뚫린 두 눈에는 일찍이 그에게서 보인 일이 없는 비애의 그림자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홍씨는 매일이다시피 별당에 나타나 짓거리는 것이다. 너도 청명한 아이니까 모를 리었겠지. 요즘 일본 사람 세상이란 말이야. 의병 그놈들을 끌어들여 감히 우릴 죽이려고 했었던 너 아니야? 의병인지 화정놈인지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일본 나라의 한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야. 길상이 놈까지 끼어들었으니 너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할 게야. 안 그러냐? 그러나 한마디 말도 새나오지 않고 완강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기 내외를 살해하려 했다는 홍씨의 말을 인정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무던히 끈덕지고 무지하여 늙은 말고기같이 질긴 홍씨였지만 교활하기로는 서희가 몇 수위다. 서희 성미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내였으리 전신으로 살의를 인정하면서 증거를 잡히지 않으려는 침묵인 것이다. 어디로 도망을 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꼽추 조병수와 혼인하기 싫은 서희는 가출을 감행해야 합니다. 길상 영팔 용의도 평살이 마을에 돌아오면 붙잡혀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서희를 포함한 그들 모두는 의기투합하여 평사리를 떠나 간도로 갈 결심을 굳힙니다. 간도는 월선의 삼촌과 숙모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월선이는 얼마 전에 그들과 함께 간도에 살면서 국밥집을 운영하여 돈을 제법 모았습니다. 감청댁이 월선의 주막을 찾아와 무섭게 감자를 부리자 대문에 못질을 해놓고 갔던 곳이 바로 간도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어 돌아와 집도 마련하고 살림도 넉넉해진 월선을 일러 사람들은 간도댁이라 불렀습니다. 간도댁 월선이가 용의에게 간도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도는 외놈들은 가뭄에 콩나듯 있고 천국 사람들이 더 많소. 거기가 본시는 우리 조선 땅이었다 카던데 조정에서 돌보지 않고 내비리 두어서 천국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다 갑디다. 그래놓고 이자는 저거 땅이라고 우긴다 카대요. 천국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는 기 여가 아프다 감시로 조정의 대신놈들 욕들을 합디다. 천국의 행패도 어찌 심한지 그들을 잘 구슬러야 한다 카던가. 그라고 또 외딴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갑디다. 무섭은 마적단이 있어서 재물만 뺏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뺏고 사람들도 죽이고. 우리가 있었던 곳은 용정인데 큰 도시요. 조선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살고요. 토문강은 강도 크고 기니께 나리터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랑은 달라서 소고 말이고 짐 사람 모두 나리선을 쓰는데 뭐 큰 벌이사 안 되겠지만은 그거를 모두 조선 사람들이 부리고 있고 산포수들도 조선 사람들이 많다 갑디다. 장날이면 짐승 가죽이랑 녹용이랑 약초랑 가지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모두 조선 사람들이었소. 악은 빠르고 부지런하고 나라서만 좀 뒷배를 보아주면은. 중국인보다 조선 사람이 더 많이 산다는 간도는 겨울에는 바람 많고 눈이 많아 몹시 춥고 여름에는 몹시 덥습니다. 버려진 땅도 많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이 땅의 농부 용이와 영팔이가 그곳으로 갈 마음을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영팔네 네 식구와 용인의 네 식구 그리고 김운장은 부산에서 서희 길상 월선 일행과 합류하여 배를 타고 간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봉순이는 간도행의 일원이 되지 않고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서희의 주변 인물로서 시중되는 봉순이가 아니라 새로운 봉순이만의 삶을 열어나갈 적기라고 판단하고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도로 간 지 3년 만인 1911년 용정에 대 화재가 납니다. 용정 도시 거의 대부분을 태운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란 누군가에게는 불을 거머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화재로 불탄 용정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도시는 활기차게 됩니다. 18살 서희는 용정의 대화제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고 26살 길상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길상이는 회령으로 가야 해. 회령에 있는 제목을 모조리 사는 게야. 수량이 많지 않으면 원목을 그곳 제재소에서 키기로 하고. 그렇게 많이 어디다 쓰시려고요?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가봐야 알 일 아니냐? 두고 보아. 제목이 동이 날 테니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 목재는 실어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을 걸어놓아요. 그리고 따로 일꾼을 사서 불탄 자리를 말끔하게 하고 우리 집터만이 아니라 장터 옆에 그 자리도 함께 치우는 거야. 그러면 그 터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다니? 이제는 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불이 났으니 땅은 땅 임자 마음대로야. 하지만 뭐가 하지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단 길상은 물러난다. 다음 날 일은 조반을 먹고 길 떠날 차비를 차린 길상은 서희가 묵고 있는 방 앞으로 갔다. 에키씨. 이제 떠나는 게냐? 닫혀진 방문 안에서 서희는 말했다. 네, 한데 일꾼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응칠이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문 밖에서 서희가 보는 것도 아닌데 길상은 얼굴을 꼿꼿이 세운 채 눈만 내리깐다. 결혼은 자세인 것이다. 한참 있다가 왜? 서희는 이미 길상의 의도를 알아차린 눈치였다. 애기씨 집 짓는데 쓰일 목재만 사올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집 짓는데 쓸 목재지. 그럼 배라도 만들려 했다. 그 말이냐? 서희는 능청을 떤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남에게 팔 제목은 아니 가져오겠다 그겁니다. 뭐라고? 불이 나서 홈싹 망해버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실 생각은 마십시오. 애기씨 집이랑 곳간을 짓고 또 빈터의 가게들을 지으시려면 그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길상은 내친김에 마음속으로는 계속 말한다. 이 이상 더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윤씨 부인의 손녀 서희 애기씨께서 떨어진 밥풀까지 주워 잡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서희가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은 아니다. 그랬다간 발벗고 나서서 제목 장사까지 하려들 서희의 성미다. 어제 한 말은 진심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악착하게 굴어보겠다는 일시적인 오기, 때를 써본 것이다. 해서 어제는 잠자코 있었다. 하룻밤을 지내고 보면 서희 심경도 달라지리라 생각했다. 용정은 반 이상이 불타버렸으니 목재를 사려면 어차피 회령에는 가야 했다. 서희는 아무 말이 없다. 내심 길상이 그렇게 말해주어 다행이라 싶으면서 굽히는 것이 싫어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이다. 바람직한 측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모범 답안을 길상에게서 봅니다. 길상은 서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을 항상 명심하고서 서희 곁에서 충직하게 일해온 듯합니다. 어쩌면 올곧은 길상만 아니었더라면 서희는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법도 합니다. 더 큰 욕을 먹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미 부자가 되었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부가 쌓여져 갈 자본가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서희가 갑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신실한 길상은 줄곧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은 길상이 서희가 축적한 부에 막중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희에게 아무리 종잣돈이 있었더라도 서희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길상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았다면 간도에서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희에게 길상은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삶을 읽어줄 사람이나 관계의 중요성에 수긍하게 됩니다. 서희는 간도에서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녀에서 여인이 됩니다. 애기씨가 마님이 된 것입니다. 조준구에 대한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정략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애정의 발로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길상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서희는 길상과 혼인을 합니다. 권위의식의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 최서희가 남의 이목을 도외시하면서 말입니다.
서희는 아마 혼인 결정을 하면서 자신이 최고라는 자의식과 자기 고집에서 조금씩 놓여놨을 듯합니다. 길상과의 혼인 결정은 서희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지혜였고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가는 시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길상, 단 한 사람의 성품은 주변으로 스며들고 번져서 언젠가는 광활한 우주의 기류까지 미세하게 흔들어줄 것도 같습니다. 서희는 길상과 혼인하여 윤국, 한국 두 아들을 낳습니다. 서희는 5살까지 함께 살았던 엄마 별당아 씨에게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자애로움을 두 아들을 향해 한껏 펼쳐냅니다. 간도살이 10년을 끝내고 돌아와 진주의 터전을 잡고 살 때 13살 윤국이가 17살 환국에게 엄마 서희에 대해 평합니다. 형은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엄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눈 한 번 까딱 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들한테는 장걱정을 하시니까 그렇지. 대개 사람들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어느 한편인데 안 그래요, 형? 뻔한 의문 하나를 붙들어 봅니다. 서희의 자애로움을 흠신받고 자란 환국과 윤국은 과연 결핍이 없고 상처가 없을까요? 훌륭한 부모를 두고 재력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설마 고통이 없을까요? 역시 뻔한 답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어떻게든 부모를 이유삼아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서 자신들의 삶을 창조해가는 존재가 자식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꼽주병수는 부모 조준구와 홍씨가 남의 재물을 염치 없이 갈취하는 그 모습이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상처였습니다. 서희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괴로운 듯 기침을 하는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최채수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또 훈륜적 애정 도피를 꾀했던 엄마 별당아 씨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처였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욕망껏 살아낼 뿐이었는데 자식들에게는 상처로 가닿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걸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꼽추병수는 목공예의 1인자가 되고 서희는 갑부의 대열에 올라섭니다. 부모에 대한 응어리진 상처가 하늘만큼 땅만큼 컸던 두 사람이 말입니다. 상처를 탓하며 상처를 핑계삼아 자신의 삶을 가두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